나는 이소영이다. 올해 35이고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오늘은 언니 이수정의 3주기 추도식이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제사상을 차렸다. 언니가 좋아하던 잡채, 동그랑땡, 배와 사과, 손놀림이 익숙해진 게 서글펐다. 처음엔 서툴러서 어머니가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게 됐으니까. 소영아, 너무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오셨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걱정이지만 언니 기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신다.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언니 날이잖아요. 그래, 우리 수정이 날이지.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3년이 지나도 여전히 큰딸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에 내 마음도 미어졌다. 아침 8시가 되도록 형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형부는 작년에도 늦게 왔었다. 고모 아빠 언제 와? 조카인 민준이 교복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다.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언니가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다. 곧 올 거야. 우리 먼저 시작할까? 흥. 민주는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다. 엄마를 잃은 후로 더욱 조용해진 것 같다. 아빠인 재훈 형부는 항상 바쁘다며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결국 나와 어머니가 민준이를 키우고 있다. 제사를 지낸 지 1시간이 지나서야 형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은 입었지만 어딘지 헝클어진 모습이었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죄송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네. 어서 절 올리게. 형부는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도 일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형부, 오늘 하루만이라도. 처제, 이해해줘. 요새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지 벌써 2년째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건설업이었는데 언니가 떠난 후로는 계속 어렵다고만 한다. 아빠, 오늘은 엄마 날인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형부는 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준아, 아빠도 힘들어.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놀자. 늘 그런 식이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나중이 언제인지 민주는 알까. 점심을 함께 먹을 줄 알았는데 형부는 급하게 나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민준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 아팠다. 형부, 정 바쁘면 저녁에라도. 처제, 나 먼저 일어나 볼게. 어머님도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형부는 언니의 3주기 추도식에서도 1시간도 머물지 않고 떠났다. 저녁 무렵 우리는 언니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에 갔다. 언니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고모, 엄마는 왜 혼자 떠났을까?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였잖아. 그런데 왜 아빠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피할까? 왜 엄마가 죽던 날 얘기는 안 해줄까? 아이의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형부는 언니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다. 그냥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만 했다. 민준아, 아픈 기억은 말하기 힘든 거야. 고모도 아파? 당연하지. 고모도 너무 아파. 하지만
정말 그냥 그런 걸까? 형부가 언니 이야기를 피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소영아, 그놈이 우리 수정이를 죽였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놈이 그날 밤에 언니는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낮에 어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치매 증상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를 알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을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 말이다. 형부는 왜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을까? 왜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요즘 들어 어머니 앞에서 묘한 표정을 지을까? 나는 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언니,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어? 물론 사진 속 언니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알게 되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라는 것을. 추도식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갔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놈이 우리 수정이를 죽였다. 그냥 치매 증상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처제,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30분 후에 형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형부가 이미 앉아 있었다.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 달리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형부, 무슨 일이세요? 처제, 나 지금 중국 출장 가야 돼. 한 달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아. 오늘? 그렇게 갑자기요? 어제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급하게 들어온 일이라 그래. 그런데 형부가 말을 머뭇거렸다.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뭐요? 어머님 상태 요즘 어때? 치매가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아? 나는 속으로 놀랐다. 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건가? 전보다 나빠지긴 했어요.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이상한 말씀? 형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옛날 일들을 헷갈려 하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자기가 어린애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 말고 다른 말은 없었어? 형부가 집요하게 물었다. 뭔가 특정한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았다. 글쎄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나는 일부러 시치미를 뚝 떼었다. 어머니가 형부에 대해 한 말을 직접 털어놓기에는 뭔가 꺼림칙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무튼 출장 가는 동안 어머님이랑 민준이 좀 잘 챙겨줘. 처제만 믿고 갈게. 알았어요. 그런데 형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언니 죽던 날에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민준이가 요새 부쩍 궁금해해서요. 형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애써 평정을 찾았다. 글쎄,
그날이라고 특별할 건 없었지. 사고 당할 줄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라든지. 처제, 나도 아직 힘들어. 우리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형부는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기 싫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튼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니까 그 전에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해. 네, 다녀오세요. 형부가 떠난 후 나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형부가 어머니의 말씀을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언니의 마지막에 대해 물어봤을 때 보인 반응도 그렇고 집에 돌아가자 민준이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민준아, 아빠가 중국 출장 간다고 하더라. 또요? 아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또라니, 요즘 자꾸 출장 가요. 그것도 갑자기. 언제부터? 한두 달 전부터요. 전에는 출장 가기 전에 미리 말해줬는데 요즘은 갑자기 가야 한다고 해요. 민준이의 말이 신경 쓰였다. 형부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사실인 것 같았다. 아빠가 집에서 이상한 일 한 적 없어? 이상한 일이요? 응. 예를 들어서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뭔가 숨기는 것 같다든지.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며칠 전에 아빠가 새벽에 전화 받는 걸 봤어요. 되게 당황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증거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던데. 증거가 있느냐라고? 네. 그리고 절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었어? 아, 맞다. 아빠가 이상한 서류들을 태우는 것도 봤어요. 서류를 태웠다고? 네. 베란다에서 라이터로 태웠어요. 제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필요 없는 것들이라 버리는 거라고 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나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집에서 서류를 태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어머니를 모시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으셨다. 소영아, 너희 형부 조심해라. 또 그런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야. 내가 봤어. 그날 밤에 박서방이 수정이랑 싸우는 걸 똑똑히 봤다고. 그날이 언젠데요? 수정이 죽기 전날 밤 말이야. 그놈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수정이한테 소리를 질렀어. 이혼하겠다는 게 진짜냐? 재산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했다는 게 정말이냐라고. 나는 숨이 막혔다. 언니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게 정말이에요? 수정이가 당신 하는 짓을 더 이상 못 참겠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헤어지겠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놈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무서운 듯 몸을 떨었다. 엄마, 더 말해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 같은 년이 내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박서방이 그랬어. 그러고서 바로 다음 날에 우리 수정이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언니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형부의 이상한 행동들,
민준이 목격한 일들, 어머니의 증언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나는 결심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혹시 정말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 형부가 중국으로 떠난 다음 날 나는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다. 3년 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언니의 물건들이 안방 한쪽에 그대로 있었다. 민준아, 이모가 엄마 물건들 좀 정리할게. 네, 이모. 저도 도와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민준이는 학원 숙제해. 사실 혼자 하고 싶었다. 만약 정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면 민준이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언니의 옷장부터 시작했다. 정갈하게 걸려있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눈물이 났다. 언니의 향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언니가 쓰던 일기장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언니의 고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일상이었다. 민준이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 하지만 마지막 몇 달의 기록은 달랐다. 2021년 8월 11일,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요즘 들어 자주 그런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2021년 9월 3일, 남편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다. 물어봤더니 사업 자금이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보여달라니 화를 낸다. 뭔가 이상하다. 2021년 9월 20일, 끔찍한 걸 알아버렸다.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엄청난 빚을 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손이 떨렸다. 형부가 도박을 했다고. 2021년 10월 1일, 남편과 싸웠다. 도박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내가 뭘 아냐며 소리를 질렀다. 민준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이런 아빠 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 2021년 10월 5일,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 사채업체들한테서 온 협박 문자들이 가득했다. 돈 안 갚으면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너무 무섭다. 2021년 10월 12일, 결심했다. 이혼할 거다.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일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다. 마지막 기록은 언니가 죽기 바로 전날이었다. 2021년 10월 13일,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다. 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민준이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고 했다. 남편이 미친 듯이 화를 냈다. 절대 그럴 순 없다. 내가 나를 망칠 순 없다며 위협했다. 무서웠지만 굴복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언니 방을 더 자세히 뒤졌다. 옷장 뒤쪽 구석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형부의 도박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채 계약서, 협박 편지들, 그리고 언니가 몰래 촬영한 형부의 도박 장면 사진들까지. 언니는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한 장의 편지였다. 수정 씨에게.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진 빚이 5억입니다. 갚지 않으면 당신과 아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해주십시오. 대부업체 김석기. 편지 날짜는 언니가 죽기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챙겼다. 이것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했다.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제 있어? 형부의 목소리였다. 중국에 갔다고 하지 않았나? 나는 급하게 증거들을 침대 밑에 숨기고 거실로 나갔다. 형부, 중국 출장 가신 거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연착돼서 내일 아침에 출발해. 재훈 형부는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 방에서 뭐 했어? 언니 옷들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만? 다른 건 없었어? 역시 뭔가 찜찜한 게 있는 모양이었다. 별거 없었어요. 옷 말고는 화장품들 뿐이었는데요. 그래. 혹시 이상한 서류 같은 게 있으면 나한테 줘. 수정이가 남겨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형부는 한참 더 머뭇거리더니 돌아갔다.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민준과 어머니가 잠든 후 몰래 집을 나섰다. 대학 동창인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는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우야, 미안한데 지금 만날 수 있어? 소영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꼭 만나야 해. 정우는 24시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언니의 일기장과 증거들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다. 이게 다 뭐야? 정우가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언니가 죽기 전에 남겨둔 거야. 정우야,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정우는 한참 동안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건 심각하네. 너희 형부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언니가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사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그럼 진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스럽긴 하지. 일단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 어떻게? 사고 현장 주변에 CCTV는 없었을까? 그리고 당시 경찰 조서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해. 혹시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정우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만약 정말로 언니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정우야,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내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짐했다. 언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민준을 그런 아버지로부터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정우와의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다. 형부는 결국 중국으로 떠났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정우는 사고 당일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으며 놓친 단서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다. 수업을 마치고 추모공원에 들러 언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민주는 TV를 보고 있었다. 이모, 이상한 아저씨가 왔다 갔어요. 이상한 아저씨? 네. 할머니가 문 안 열어주셨는데 계속 벨 누르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그냥 갔어요. 내 심장이 뛰었다. 혹시 형부와 관련된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는데 키가 크고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보고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민준이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멍하니 TV만 보고 계셨다.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아저씨가 이동철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죽은 사람이 뭔 소리냐 라고 하셨어요. 이동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이동철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민준아, 확실해? 정말 이동철이라고 했어? 네. 그런데 이모, 이동철이 누구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사업 실패 후 가출한 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실종 신고도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엄마. 나는 어머니께 다가갔다. 엄마, 아까 누구 왔다 갔어요? 누가 왔다고? 어머니는 이미 잊으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 아버지였을까? 하지만 왜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거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현관 주변을 살펴봤다. 혹시 아버지가 뭔가를 남기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 진짜로 현관 화분 밑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소영아, 아빠다. 믿기 어렵겠지만 살아있다. 너희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내일 저녁 7시에 추모공원 언니 묘소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아빠가. 손이 떨렸다. 어제 찾아온 사람이 정말 아버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혹시 형부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날 하루는 길게만 느껴졌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아이들이 뭔가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저녁 7시, 나는 추모공원에 도착했다. 언니 묘소 앞에는 이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우리 아버지였다.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였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소영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다. 아빠,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서야? 미안하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도 울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아버지가 말했다. 소영아,
이야기할 게 많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너희들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 무슨 위험이요? 박서방 그놈 말이다. 그놈이 수정이를 죽였을 수도 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도 그런 의심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는 지난 10년간 중국에 있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려서 도망간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할 수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수정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기일 때마다 몰래 성묘를 왔었다. 그런데 지난달에 박서방을 봤어. 사채업자들과 만나는 걸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더욱 놀랐다. 사채업자들과요? 응. 그들이 박서방을 협박하고 있었어. 돈 안 갚으면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 그런데 박서방이 곧 해결될 거다. 아내가 죽으면서 모든 게 정리됐다고 하는 걸 들었어.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서 수정이 죽음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너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어. 사고 당일 그놈을 봤다는 목격자도 찾았고. 정말이요? 응. 그리고 이것도 봐라.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박서방이 중국에서도 도박을 계속하고 있어. 그것도 우리나라 사채업자들과 연결된 조직과 함께. 나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 서류들을 보니 형부의 도박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다. 수십억 원대의 빚이었다. 아빠, 그럼 정말로 형부가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놈이 지금도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신 거예요? 응. 박서방이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수정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 박서방은 모든 걸 잃게 돼. 그놈은 그 전에 아마 아버지가 말을 못 이으셨다.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민준이와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하고. 아빠도 저희와 함께. 아니야. 나는 아직 더 조사할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나타나면 그놈도 마음이 더 급해질지 모르고.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으셨다. 소영아,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박서방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알겠니? 네, 아빠. 그리고 이거 가져가라. 아버지가 휴대폰을 하나 주셨다. 긴급할 때 이 번호로 연락해. 항상 받을 수 있게 해둘 테니까. 아버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왔고 정우도 도와주고 있다. 언니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모, 오늘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내 심장이 뛰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 내일 중국에서 돌아오신대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화난 것 같았거든요. 형부가 돌아온다고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빨랐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놈이 더 급해질 수도 있다. 혹시 형부가 뭔가 눈치챈 걸까?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형부가 돌아온 다음 날,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형부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해했다. 형부,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응, 처제. 나 없는 동안 특별한 일 없었어? 특별한 일이요?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형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다. 별일 없었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 민준이가 어떤 아저씨가 왔다 갔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어떤 아저씨? 형부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몰라요. 엄마가 문 안 열어주셔서 그냥 갔다고 하던데. 형부는 한참 나를 쳐다보더니 어머니께 갔다. 어머니, 저 없는 동안 누가 왔었어요? 누가 왔다고?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 그 아저씨 말이에요. 이동철이라고 했던. 민준이 말하는 순간 형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이동철이라고 했어? 네. 근데 이동철이 누구예요? 형부는 대답하지 않고 급히 어머니께 다가갔다. 어머니, 정말 이동철이 왔었어요? 확실해요? 이동철은 죽었어. 죽은 사람이 왜 찾아와? 어머니의 말에 형부는 더욱 당황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형부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형부는 또 새벽에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말해준 대로였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확실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형부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소영아, 중요한 걸 발견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뭘 발견했는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일단 만나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정우를 만났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소영아, 사고 당일 CCTV를 확인했어. 뭐가 나왔어? 내 언니가 사고 나기 30분 전에 박재훈 씨 차가 그 근처를 지나간 걸 확인했어. 그런데 경찰 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야? 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술집 CCTV에도 박재훈 씨가 찍혔어. 사고 시간 1시간 전부터 사고 후 30분까지. 그럼 재훈이가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면서 술집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정말로 형부가 언니를.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때 아버지가 주신 휴대폰이 울렸다. 소영아, 나야. 지금 어디니? 아빠, 저 지금 변호사 친구 만나고 있어요. 좋아. 둘이 함께 추모공원으로 와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30분 후, 우리는 추모공원에 도착했다. 아버지 옆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소영아, 이분이 김 사장님이야. 박서방이 빚진 사채업체의 사장이지.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의외로 말은 정중했다. 처제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나요? 박재훈 씨가 저희한테 진 빚이 7억입니다. 3년 전부터 갚으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더니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물었다. 해결됐다는 게 무슨 뜻이었나요? 보험금하고 재산 상속받으면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인이 이혼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완전히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쳤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부인이 사고로 돌아가셨죠. 김 사장의 말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놈이 한 짓이 의심스러워서 이동철 씨가 부탁하길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일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우리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형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다. 처제, 오늘은 늦었네. 학교 일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재훈 형부가 천천히 일어났다. 처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내가 형부한테 뭘 숨겨요? 글쎄, 예를 들어 수정이 물건을 뒤진다든지 이상한 서류들을 찾아본다든지. 내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다. 형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재훈 형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뭔가 나쁜 예감이 드는 것 같았다. 내가 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다. 그 뒤에는 경찰관 2명이 있었다. 박재훈 씨 계시죠? 예, 전데요.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재훈 씨, 부인 이수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함께 가주시죠. 뭐라고요? 죽은 지 3년이나 됐는데 무슨. 사고 당일 알리바이 조작 혐의와 여러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형부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처제, 내가 한 거야? 형부, 나는. 그때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 왜 경찰 아저씨들이. 민준아, 방으로 들어가. 내가 급히 말했지만 민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재훈 씨, 조용히 함께 가주세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형부는 계속 저항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에요. 나는 수정이를 사랑했다고. 정말 사랑했으면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내지 않았겠죠. 정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혼하겠다는 아내를 죽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순간 형부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가 이혼하면 나는 끝장이니까. 빚쟁이들한테 죽임당할 뻔했다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형부가 직접 자백한 것이다. 아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민준아, 아빠는
아빠는 형부가 아들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은 더 이상 민준이 아빠가 아니야. 나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언니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그렇게 형부는 경찰에게 끌려갔다.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형부가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언니의 일기장, CCTV 영상, 사채업자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자백까지 더해져 유죄가 확정되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원래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그래도 언니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렸다. 이모, 아빠 면회 안 가도 돼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힘들어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준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도 돼. 저는 아직은 보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민주는 요즘 상담을 받고 있다. 정우가 소개해준 심리상담사와 함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3개월 전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아버지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다. 소영아,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10년간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무역업을 하고 계신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 많이 좋아지셨다.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셨다. 여보, 오늘 수정이 기일이네. 그래, 다 같이 가자.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언니를 만나러 간다.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민준. 진짜 가족이 되어서 말이다. 언니 묘소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수정아, 아빠가 늦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원수는 갚았다. 그리고 민준이도 잘 키울게. 편히 쉬어라. 나도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이제 걱정하지 마. 민준이는 우리가 잘 키울게. 그리고 언니가 남긴 일기장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고마워, 언니. 민준도 어머니 묘 앞에 꽃을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아빠를 미워해도 되는 거 맞지? 그래도 엄마가 사랑했던 아빠니까. 언젠가는 용서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중학생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민준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위한 거야. 언젠가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을 때, 그때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정말 많이 컸다. 가끔 언니 생각이 날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언니가 남긴 진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까.